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0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일단 말씀드릴 내용은 시황이 좀 주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국채 수익률이 갑자기 좀 상승해서 뭐 이제 자금이 유출된다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에 관련해서는 조금 과한 해석이 아닌가 뭐 이런 입장도 좀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단기적인 이런 수급은 금리보다는 어떤 좀 환율이 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뭐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가 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예측과 실제는 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만약에 예측을 하고 실제 이루어진 대로 그 방향대로 가지 않았을 경우에 이 예측이 틀렸다라는 걸 빨리 받아들이고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예측이라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시장 추세 그대로 따라야 된다라는 걸 우선 말씀드립니다. 일단 다음 주에는 상당하게 어느 정도라도 조금 진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좀 기대는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시장을 먼저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이너스 3.2% 정도 하락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한 6%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보통 이렇게 되면 흔히들 투자자들의 계좌는 이 중간 정도라고 하면 뭐 얼마 정도일까요? 뭐 한 4.5 이 정도 뭐 언저리 되겠죠. 한 4.5 정도 곱하기 한 두세 배 정도가 손실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 정확한 어떤 데이터라기보다는 제가 그 회원들과의 어떤 통화라든지 이런 내역들의 어떤 경험치인데요. 보통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보다 항상 한 두 배 이상 보통 계좌가 빠져 있을 때가 항상 보통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한 4% 정도 빠지면 내 계좌는 한 10% 정도까지 손실을 보인다든지, 근데 시장이 한 4% 정도 올라도 이상하게 내 계좌는 그러면 한 10% 정도 오르냐?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시장이 올라도 내 계좌는 시장보다 조금 더 못 미치게 오르는 경우가 보통 투자자들이라고 저는 좀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내 계좌가 한 10% 정도 손실이 났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자책하실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좀 크게 많이 빠졌다 내 계좌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을 매수했다거나 혹은 비중이 어느 한 종목에 좀 과하게 실렸다거나 이런 경우에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오늘도 그렇고 뭐 회원이 아닌 이제 일반 문의 통화를 하면 문의 전화가 오면 이제 아마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 뭐 이런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아마 조금 매우 좀 예민해져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이게 조금 겁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흔히 시장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뭐 흔히 말해서
시장 장사를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언젠가요? 한 선배가 이제 이제 증권사 은퇴하는 분이 한 선배가 저에게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 같은 어떤 큰 이제 송별회 자리에서 다 같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은 한 30년 정도 주식을 하시고 떠나신 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주식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어떤 그 직업군, 그 증권이라는 그 직업군 안에서 흔히 말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전문가라고 믿고 있는 혹은 믿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항상 좋은 것만 이야기하지 마라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나쁘든 좋든 간에 항상 좋을 것이다라고 위로하면서 항상 매수만을 권하지 마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요. 저는 그게 상당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많아요.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면 이렇게 하락한 것은 시장 때문입니다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시장 핑계를 댈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언제나 시장이 좋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분은 최근에 뭐 신라젠이 많이 빠지니까 공매도 이놈 자식들 하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시장이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언제나 공매도는 있었고, 언제나 정보는 대칭되어 있지 않았고, 시장은 오르고 시장은 떨어지고를 언제나 반복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켓이라고 하는 그 시장이 그래서 위험했던 것이고 알다가도 모를 것이고 뭐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쪽에 누구 하나 핑계 댈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쪽을 핑계 잡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어쩔 때는 좋은 수익률을 또 줄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또 시장이 한테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내가 종목 잘 골라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자랑하거든요. 근데 그건 참 부질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시장 핑계를 댄다거나 다 지나고 나서 어떤 시장 장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경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도 합니다. 왜냐면 저 역시도 오늘 여기저기에서 뉴스나 어떤 방송들을 좀 모니터하면서 느꼈던 겁니다. 상당히 듣기 싫더라고요. 시장 종목이 실컷 빠지니까 이놈의 공매도 녀석들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원래 공매도는 언제나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그렇다고 뭐 공매도가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시장이 원래 그렇다라는 걸 알고서 투자하는 그래서 주식을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먼저 차트 이야기 전에 이번 주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렇죠. 일단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상당히 좀 급락에 가까운 어떤 하락이 좀 있었죠. 흔히 시장에서 이야기하기는 미국의 국채 수익률 급등이 원인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원달러 환율의 상승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의 어떤 포지션을 잡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사실 좀 주를 이룹니다. 뭐 공감하는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코스피를 보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사실 좀 더 무섭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죠. 이것은 최근에 저점에서 이제 보통 지금 요 언저리에서부터 바이오들이 다 올랐거든요. 이때부터 거의 시작해서. 근데 그때부터 바이오가 저점을 잡고 올랐을 때 사실
강하게 올라갔던 애들이 사실 실적이 조금 위험한 애들이 좀 많았습니다. 위험하다라는 말은 어떤 예측치가 좀 명쾌하지 않고 현재는 적자 기업이지만 어떤 기대감이 큰 이런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 줄 중에 하나도 아직까지도 임상 3상이 뭐 마무리됐다 이런 뉴스는 나온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자리를 뚫고 어떤 고점들을 뚫고 전고점들을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어떤 박스권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들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것은 예전에 한번 바이오 전망 비슷하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 하나 삼상이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삼상이 마무리되는 그 전까지는 어떤 박스권 뭐 이런 모습일 것 같아서 그 말은 상승하면 기대감으로 올랐던 것은 좀 더 빨리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코스닥이 좀 많이 빠진 것은 어떤 그런 바이오의 하락에 조금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최근에 보면 오늘은 또 어떤 그 전기차 관련 애들도 많이 빠지고, 어제는 화장품도 많이 빠지고, 또 엔터도 빠지고, 한 번씩 시장에서 관심 갖고, 아직 주도주는 아니지만, 좀 좋았던 주식들을 한 번씩 다 밀렸거든요. 예전부터 좀 많이 말씀드렸지만 아직 우리 시장의 주도주가 부재하다라는 것이 좀 고민입니다. 주도주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 혹시 마무리가 되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주도주. 그 주도주가 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고, 일단은 까먹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긴 했죠. 뭐, 시장에서 예측하듯이 3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치의 실적이 나오긴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또 중요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4분기부터는 3분기보다 못할 거라는 것이 더 많은 예측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시장에서는 PER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PER로 봤을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상당한 어떤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사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일단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일단 최근에는 PER이라는 거를 잘 쓰지 않고요. PER의 어떤 허점들이 많잖아요.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원가를 조금 이렇게 순서만 좀 변경해도 이익은 2배 이상 차이 날 수도 있거든요. 좀 과하게 말하면. 그리고 이 PER이라는 것도 미래의 어떠한 그 PER은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 PER이 주가가 빠지면서 실적이 변경되면서 수치는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가 먼저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항상. 그래서 일단 저는 실적이 만약에 지금 3분기인데 4분기 때 실적 혹은 연으로 따졌을 때 2018년도보다 19년도에 실적이 훨씬 좋은 주식이라 할지라도 굴곡을 가지면서 이렇게 올라가기 마련인데 4분기부터는 실적이 줄어들 것을 알면서도 PER이 저평가이니까 사자라는 것은 조금 위험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상징성이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수급에 의한 어떤 패시브 물량에 의한 반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급에 의한 것보다는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실적이 우상향한다면 조금 파동을 견디면서라도 좀 가볼 수는 있겠지만 단순한 어떤 PER 단순 지표 하나로 저평가입니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복잡한 시장 안에서 상당히 좀 우스운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ER이라는 것을 좀 깊게 한번 들어가 본다면 아마
PER의 단점들을 상당히 많이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사실은 뭐 여기저기에서 많은 하락이 있었습니다. 바이오, 반도체 뭐 그쵸? 그리고 뭐 화학주도 그렇고 유가가 상승, 원재료 부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도 해외에서는 부정적인 리포트가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좀 뭐 많이 말씀드려 본 것 같긴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예측들이 이 시장의 어떤 판단들이 나오거든요. 이 한 일주일 정도의 하락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어떤 뉴스들이 나옵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 한 두세 번만 양봉이 나오면 그 이야기 또 싹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에 딱 이제 매몰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좀 유연하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최근에 이 시장의 하락을 가장 많은 이야기가 좀 나왔던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지금 현재 미국 경제를 보면 뭐 무역 분쟁이든 뭐 어떠한 뭐 대내적인 어떠한 상황과 무관할 정도로 미국의 어떤 경제 지표는 탄탄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죠. 일단은 3분기도 그렇고 뭐 4분기까지는 아직 제대로 나온 거 같지는 않고, 그래서 연준도 지속적으로 금리를 좀 올리는 중이죠. 근데 그저께인 걸로 기억나는데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중립금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중립금리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다라는 이런 발언들이 있었고, 사실 그로부터 좀 시장이 조금 하락을 좀 맞은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좀 오해가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뭐냐면 미국 경제가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좋은 건 맞지만 어떤 달러 강세라든지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등을 좀 감안해 보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릴 상황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흥국 역시도 달러 비축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도 오른 마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흥국 위기설이라고 해서까지도 말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저는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말에 폼페이오와 김정은이 만나는 이슈도 좀 하나가 있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좋게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오늘 이야기를 할 거는 뭐 이런 거죠. 국제 수익률이 상승했을 때 왜 신흥국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나 라는 어떤 좀 질문도 있긴 했는데요. 뭐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뭐 심플하지만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달라질까? 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미국채 수익률이 높아지면 미국채의 어떤 가격은 하락한다. 이 논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대 예를 들어서 뭐 수익률의 어떤 채권이 갑자기 한 3%대에 거래된다고 하면 금리가 올라간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금리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 당연히 신흥국에 들어왔던 외국계 자금이 고금리를 그 미국 쪽으로 빠져나간다. 뭐 이런 논리겠죠. 금리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말처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채 수익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미국채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라는 것. 그 말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주식이라고 본다면 채권 수익률이 높을 때 사서 낮을 때 팔아야 한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채권 가격이 낮을 때 사서 높을 때 팔아야 한다와 좀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즉 지금 미국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채 수익률이 급등했다라는 것은. 그래서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채를 사들이려고 몰려든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에 투자해놨던 돈을 회수해서
미국으로 몰리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단기적으로는 저는 상당히 맞다라고 보는데요. 오히려 저는 그런 입장도 단기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오히려 더 우리 신흥국인 우리나라 신흥국이라고 좀 보긴 하지 뭐하죠. 한국 증시는 오히려 환율과 좀 연동되는 부분이 더 많았죠. 그러니까 미국채를 보유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만기 보유해버리면 사실 별 문제가 없는데요. 보통 만기 보유하지 않잖아요. 시장에서 이제 다시 이제 사고팔고를 하기 때문에 아마 단타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어떤 수급의 어떤 논리로 인해서 어떤 자금 이동의 유인이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의 조금 그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좀 이런 오늘 대신증권의 리포트도 그렇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실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원문을 좀 보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워딩을 얘기해 보면 미국 경제가 취약했을 때 매우 이례적으로 완화적인 저금리가 지금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며 더 이상 적합하지도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장기적인 정책 경로에 대한 어떤 진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기존 기조의 변화를 주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그간 진행해온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의 어떤 강도나 속도가 달라질 해석이라고 보기에는 좀 과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신증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좀 미국채 금리에 좀 지나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조금 좀 과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마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연준 의원들이 어떤 발언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아마 일정 부분 완화적인 어떤 좀 이런 역할의 멘트가 나올 가능성을 좀 예상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조금 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은 일단은 좀 해봅니다. 그리고 대신에 단기적으로는 어떤 저는 요거 지금 보는 것은 미국 달러 선물 이제 ETF인데요.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는 더 이상 높게 올라가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더 이상 치고 올라가면 정말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 언저리, 이 저항 구간에서 맞고 빠진다면 이렇게 반등하고 올라갔던 게 맞고 빠진다면 시장은 순간 진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것을 사실 주간 차트로 좀 보면 약간 좀 그렇지 않아요. 주간 차트로 보면 이제 시작인가 할 정도로 좀 무서운 정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확실하게 환율을 조금 주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고 어떤 금리에 대한 이런 것들은 다음 주 정도면 조금 잠잠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수급에 영향을 주는 환율을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수를 한번 보면 만약에 단기적으로 환율이 안정이 되어서 지수가 만약에 상승을 한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왔던 것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이 언저리를 또 한 번 또 놓친다면 깨지 못하고 또 흐른다면 확실히 물량을 확실히 줄이거나 좀 쉬거나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 정도에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가서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 것 역시도 확실히 좀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줄이든지 쉬어야 된다. 다음 기회를 좀 노려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오늘만 열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계좌를 지키는 쪽으로 방향으로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버티는 것은 조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지금 간혹 질문 올라오는 것 중에 이렇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박스권 안에 들어가 있을 때와 이 상승장일 때랑 다시 이 하락 박스권 뭐 약세장에 있을 때의 손절에 대한 의미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상승장인 경우에는 오히려 손절을 짧게 짧게 하면서 갑니다. 보통 오히려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하는데 내 종목은 확 빠진다라는 소리거든요. 손절이 팍팍팍 걸린다라는 건 그거는 내 평균 단가 대비 이만큼 빠졌다라기보다는 시장 대비해서 이만큼 빠졌다라고 보는 게 더 맞거든요. 그 주식은 오히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이런 장세에서는 마이너스 7이나 마이너스 8에서 그 종목이 비중이 다 실려져 있을 때 이 정도의 손절이 나오면 손절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과거에 저희가 매매했듯이 이런 장세에서는 빠지고 그러니까 약세 박스장인 것을 알고 매매할 때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것인 거죠. 상승장일 때는 피라미딩처럼 계속 상승할 때마다 계속 주식을 사 모으는 거가 되는 것이고 하락하는 이런 장세,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장세일 때는 하락할 때 물량을 모으고 상승할 때 매도하고 하락할 때 오히려 물량을 모으고 상승할 때 매도하고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손절의 폭이 완전히 다르죠. 이때는 보통 5종목에서 한 10종목 그러니까 보통 이쪽에 가깝게 종목을 많이 두진 않는 것 같아요. 상승 시는. 근데 하락하는 때는 5개에서 10종목을 만약에 매매한다고 하면 10종목에 가깝게 매수를 할 때가 많아요. 더 많이 퍼뜨려서. 그리고 손절 같은 경우도 여기는 뭐 마이너스 7, 8% 정도라고 하지만 여기 때는 그런 똑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가 없겠죠. 떨어지는 때 작정하고 분할 매수로 하고 볼린저 매매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하단에서부터 사기 시작한다. 다만 10%씩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 10% 하락하면 추가 매수, 10% 하락하면 추가 매수. 여기까지 염두하고 분할 매수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마이너스 7% 하락하면 여기서 매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서 매도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1차, 2차, 3차, 4차 매수까지 고려해서 생각한다. 왜냐면 고점 대비 하락하는 폭에 대한 고민인 것인데 그리고 볼린저 하단에서 얼마나 빠지느냐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은 지수의 볼린저 밴드 상에서 지수가 볼린저 밴드 50일 볼린저 밴드에서 지수 하단을 깨고 10% 이상 하락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 했죠. 그래서 대형주나 중형주나 소형주일 경우에는 지수가 10% 하락하면 예를 들어서 한 15%, 20%로 20% 넘게 한 30% 언저리 이 정도까지 하락한다라는 것인데 지수는 이렇게까지 한 10% 정도 하락하고 나서는 거의 다 반등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주식이라면 종목으로 대입했을 때 이 정도 손절, 이 정도 하락폭을 예상해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반등 때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박스권 장세에서 이렇게 추세 매매식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추세 매매를 하려고 이 언저리에서 매매를 하는 순간 빠지고 매매를 하려고 하는 순간 빠지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세에서는 여기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있죠. 하락할 때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고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매도하는 매수를 하고 상단에서 매도를 하는 이런 전략을 써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쪽과 이쪽은 나눠야 되고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다. 시장에 따라 손절이든 목표가든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러면 또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박스권인지 하락장인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뭐 단순하게 그냥 표현을 하면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자주 표현하는 내용이죠. 일정 부분에 이러한 박스권 안에 있을 때는 사실 상승 추세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이른 장. 과거 이른 장 매매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요럴 때 약간의 수익을 혹은 유지했던 사람들이 요때 계좌가 크게 벌어졌었고요. 이때 수익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또 이때 계좌가 꽤 많이 커졌었고, 이때 수익을 유지했거나 뭐 버텼거나 약간의 수익을 났던 사람들이 이때 수익 계좌가 확 커지는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장세도 또 여기는 사실 좀 조금 다르긴 한데 이때는 좀 강하긴 했어요. 근데 짧게 끝나긴 했지만 이때는 근데 누가 봐도 확실히 추세가 좀 잡힐 정도였었거든요. 이때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 2500포인트 이상의 지수가 넘어가지 않는다면 그때까지는 약세장 혹은 박스장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로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아까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그날에 나왔던 이 가격대를 오늘 아주 용케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데요.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 다음 주에 반등을 기대하긴 하지만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는 걸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저점까지를 깨고 이 저점을 한 5 영업일 정도 안에 튀어 올라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좀 쉬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보여준다면 일단은 여기 언저리에서 다시 한 번에 좀 고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전까지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이 언저리까지 근처에 왔을 때는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오늘 그 뭐 국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어요. 기본부터 해서. 네, 그러기에는 그것의 지금의 시장이 그것이 원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야기는 좀 하지 않았는데요. 다음 주는 시장의 어떤 일정 라인을 잘 지키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환율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저희가 이게 지수가 하락하는데도 조금 버티어 보자라고 하는 어떤 종목들은 실적이 좋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4분기도 좋을 것이고 내년도 좋은 이런 종목이라면 등락이 있더라도 버텨볼 만하다라는 이야기지만 실적이 무관한 거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실적이 잘 모르겠다 싶은 거 있잖아요. 전혀 감이 안 오는 것들. 그것은 아예 매수도 하면 안 되지만 시장과 무관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만약에 시장이 반등할 때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소외되거나 더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흔히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스피가 반등하면 바이오가 반등하기 때문에 무조건 바이오를 매수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어요. 근데 그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실적 좋은 제약바이오라면 매수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오로지 신약 하나에만 꽂혀 있는 것은 급락을 피할 수가 없어요. 급락을. 제가 이런 말 하면 상당히 싫어하실 걸 아는데요. 뭐 신라젠이라든지 뭐 어떤 다른 어떤 꽤 큰 이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건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요. 뭐 HLB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기대감도 많고 급등락도 상당히 빠른 종목이라 개인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건 맞아요. 인기가 있는 건 맞는데요. 예를 들어서 네이처셀 같은 종목처럼 이겁니다. 한번
매도 타이밍을 못 잡으면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도 올 때가 많다. 그래서 그런 종목은 비중을 많이 실으시면 안 돼요. 신라젠이나 HLB나 이런 종목에 비중 7, 80% 실어서 인생 역전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주식으로 인생 역전하시는 분들이 몰빵해서 해서 인생 역전 됐다라기보다는 시간을 투자해서 크게 계좌가 플러스 나는 경우는 봤어도 한 종목에 공격적으로 몰빵해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되고 이런 경우는 드물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쪽에서는 보면 네이처셀을 또 추천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빠졌던 게 오히려 다행이었다. 이젠 악재가 사라지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데요. 상당히 좀 위험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종목은 많잖아요. 굳이 이렇게 어지러운 종목, 실적이 불안한 종목, 임상을 기대하지만 사실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무겁게 주도주라고 생각하는 종목들도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실적도 모르고 가벼운 종목에 투기적인 어떤 매수 주체들이 있는 종목들은 비중을 줄이든지 아예 쳐다보지 말든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이 많이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되고 고민도 많고 하지만 일단 시장에서 하락이다라는 어떤 정확한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승 추세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깜빡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희가 예전에는 이런 데서 잘 매도해서 분산이 나와서 매도해서 나왔는데 왜 여기는 분산처럼 보이는데 왜 안 나왔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보통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꽤 상승이 나온 이후에 보통 나오는 것이고 지금의 이것은 어떤 분산이라기보다는 하락 과정 안에서 아직 바닥을 잡지 못한 정도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까지 전량 매도할 정도로 까지는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승장일 때의 고점에서의 분산과 하락장에서 바닥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이런 매도 우위는 조금 다르게 볼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많이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보면 여기를 전고점이라고 한다면 상승과 하락 중에 일어나는 지금은 어떤 반등의 모습이거든요. 반등. 추세가 나온 건 아니고요. 추세가 나오려면 적어도 이 언저리를 뚫고서 이렇게 가야지 추세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안에는 아직은 박스권 반등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 하단을 깨서 그렇죠? 여기 하단을 여기 상단을 치고 올라가면 상승 추세, 여기를 깨면 하락 추세 누구나 이제 명쾌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을 때는 박스권, 약세장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장에서는 분산을 좀 다르게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해볼 것이고요. 이번 주에는 급락해서 그렇게 시장에 민감하게 대응하지는 않았고요. 다음 주에는 좀 중요해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민감하게 대응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주도는 바람이 너무 강하게 많이 부는데요. 저희도 빨리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서 위험할 것 같기도 해서 오늘 방송을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 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